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건, 시간이 지나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건, 어쨌든 일상이 회복되면 경제 성장세로 접어들 거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만 해결하면 사람들이 일상 회복도 가능하게 되고, 그럼 또 소비가 늘어나게 돼서 경기 회복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리고 코로나만 사라지면 공장 가동률도 정상화될 수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되는 원자재 등의 물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게 돼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도성장 시기에 그때만큼의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할 거라는 예측인 거죠. 근데 사실 경제 성장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꼭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야 되냐, 그냥 저성장하거나 지금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경제가 지금 상태로 유지만 되면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단 전제 조건만 하나 붙는 거죠. 여기서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정체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지금 벌고 있는 소득도 같이 정체된다는 얘기고요. 현재 누리고 있는 문화시설부터 주변의 모든 인프라 환경 역시도 지금 그대로의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없는 사회에서는 현재 연봉으로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계속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 1억 버는 사람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5천만 원 1억을 벌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처럼 계속 미취업 상태로 취업 준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일자리가 추가로 안 느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에 살고, 소형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소형 평수에 살면서 이 모든 정체된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정체된다는 게 소득도 정체되고 산업도 정체되고, 당연히 일자리 수도 안 늘고 임금이고 물가고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게 다 포함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경제 성장이 정체된 사회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 삶의 경제적인 발전 역시도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개인적인 욕구를 우리가 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빨리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고요. 3천 버는 사람은 5천을 벌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빨리 내 집을 마련해서 30평, 40평으로 넓혀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 그 나라의 사회 유지 차원에서도 안정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경제 성장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자들이 전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마다 경제 성장률 몇 프로가 나와야 되니 하는데, 이런 이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로 단순히 일자리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연관지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 성장으로 산업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서 소비가 늘고, 그럼 또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도 많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잘 나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보통 낮잖아요. 그럼 선진국 경제 성장률 낮은 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선진국이고 뭐고 간에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으면 앞에서 말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유럽같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다만 선진국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에서 경제 성장이 정체된 거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덜 부각될 뿐인 거죠. 참고로 고성장하는 국가에서는 돈 벌어서 집 사서 이사가는 일이 흔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성장이 일반화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사가는 것 대신에 수십 년 된 집을 고쳐 쓰는 게 더 일상화된 일로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성장이 멈춘 사회를 정체된 사회라고 표현은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성장 없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시키는 사회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경제가 저성장하는 그런 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국민들 역시도 경제적 성취 목표가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제 성장이 멈춘 저성장 사회하고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경제 성장이 멈춘 저성장 사회는 기존의 사회 기득권 구조를 공고히 유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약자층한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사실 저성장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당장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을 늘려야 할 그런 젊은 층이라든지 더 많은 소득 증가를 꿈꾸는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는 그만큼 기회 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저성장 사회일수록 이런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성장 경제라는 말이 소득과 삶의 수준이 높아질 기회가 많다는 건데, 그건 청년층, 서민층한테 더 절실한 부분이죠. 저성장이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생각보다는 무거운 이야기였네요.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경제성장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괜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게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문제가 이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물타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사실을 보자면 이미 최근 몇 년 새에 들어서 장기 경제 성장률이 이미 1%대까지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 부양책도 늘리고 돈을 풀어서 그렇지,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긴 그 전부터 저성장은 물론이고 일자리 감소 역시도 충분히 심각해진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푼 대규모의 돈들이 산업구조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등의 본질적인 구조개혁 쪽에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이 자산 가격을 띄우는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가계기업 정부할 것 없이 부채만 늘어나게 됐고, 결국 나중에 본질적인 구조개혁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실한 환경만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대응하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도 상당히 늘리고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몇 년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대규모의 지출을 늘리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또 최대한 금리를 낮춰서 그렇게 돈을 풀게 되면 정부의 그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이런 태도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정부의 대규모 돈풀기 정책과 경기 부양 과정에서 과거의 일본 사례처럼 부실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자산 가격이 오른 나머지 사람들의 비투와 연끌이 늘어나게 돼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제 성장률을 개선시키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언론 보도 내용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이고요.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향후의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직업활동이라든지 다른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이런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는 계속 문제였었고,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돈만 풀었다 뿐이지 장기적으로 중요한 산업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 등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개선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살아난다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엔 좀 찝찝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맨날 부정적인 소리 한다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갈 길이 쭉 뚫린 고속도로가 나올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자갈밭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는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